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쓰기로는 퍼스트 네. 옵션은 네. 포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들어간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라도 살리자라는 거. 그게 사실 남는 걸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최고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우리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뜨끈뜨끈하게 지금 인쇄소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책이 그냥 뜨끈뜨끈합니다. 바로 공식 출간일이 내일이에요. 심지어는 네네. 녹화 기준으로 하면은. 이 바로 나온 책이 이제 왔는데 반도체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이제 이주환 박사님께서 책을 직접 쓰셨는데 책의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와 세계 반도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가장 그 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 읽어봤거든요. 예, 파일을 통해서 이제 다 읽어봤는데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쓰셔가지고 반도체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있고 뒤쪽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부터 이제 문제적 저술이 좀 시작되시더라고요. 논조가 사실 굉장히 좀 충격 먹었는데 파운드리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조를 쓰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충격 먹었어요. 근데 또 사실 또 뒤로 가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네. 또 반전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보면 현재로 보면은 앞쪽에 논조가 맞는 거고 네네네. 시작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니 지금 어려운 거 당연하고 예.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지만 조만간 큰 기회가 온다. 파운더리. 인텔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쵸. 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럼 마땅히 TSMC를 견제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현재.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기업들한테도 뭐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부터 잘 하기만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암울함과 미래의 희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파운더리 시장의 이야기는. 예, 네네. 초반에 그 반도체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의 치킨 게임에 대해서 쫙 저술을 해 주시면서 일반적인 우리 연산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이제 큰 업체는 3개 정도만 남아 있고 뭐 낸드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D램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D램 시장이 더 크니까 현재 D램은 뭐 3사 체제가 완전히 확고히 구축이 된 상황이죠. 완전 과점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된 게 이미 12년 전인 거예요. 네. 12년 전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역선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자주 눈에 띄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도체에 계시는 분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세트 업체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부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아직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부품 가격은 그냥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메모리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담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 담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 과잉 이슈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사이클은 지금 최근까지도 이어졌고 아마도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3사 중에서 하나가 망해서 2사 체계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완화될 수는 있죠.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3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3사 체제가 무너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두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하는 건 아무도 원치 않을 거고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메모리 업체가 지금 마이크론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인텔을 살려야 하는 것만큼이나 마이크론을 살려야 되는 절박함이 있어서 결국엔 이 3사 체제가 뭐 2사 체제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메모리는 비메모리에 비해서 여전히 공급 변동성이 클 것 같고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 책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특별히 마이크론의 M&A사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론의 이제 최근의 행적을 보면 원비 공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원비 공정에서 조금 추월을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얘기긴 네. 합니다만은 그 혹시나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뒤처지고 마이크론이 약진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앞지를 수도 있을까요? 기술력이라는 것과 양산 능력은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 네. 현재 삼성전자 사실은 1A에서 1B로 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서 네네네. 고전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설계부터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쟁사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G를 지금 양산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가 뒤진 상황이고요. 네네. 여기서 지금 한 세대 뒤진 거를 따라잡으려면은 1B를 사실은 1대 정도만 확인하고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HBM이랑 비슷한 것 같아. HBM에서 지금 4세대, 5세대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납품에 계속 네. 원활하게 되지 않고 뭐 일부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네. 뭐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HBM4로 바로 직행하는 방법 네네. 지금 3나 3E에서 굳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빨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4를 경쟁사와 비슷한 시점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른 기업들 다 사주겠죠. 네네. 엔비디아가 일단 오케이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D램도 지금 1B 시장이 이미 작년에 거의 메인이었었고 네네. 그래서 HBM 4세대, 5세대에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다 1B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 1B가 잘 안 되니까 1A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A로 구성하는 HBM 5세대와 1B로 구성하는 HBM 5세대는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다음 벽을 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결국 원C가 들어간 HBM4 그다음 원C를 바탕으로 한 뭐 GDDR이 됐던 LPDDR이 됐던 뭐 7세대가 됐던 이쪽으로 지금 바로 가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중간 단계 지금 잘 안 되는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사실은 한 단계를 건너뛴다는 게 양산으로 가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네.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공정 기술의 변화, 때로는 이제 소재 변화도 생겨서 그거를 검증을 하고 가는 거예요. 팔진 않더라도. 네네. 그래서 양산까지 일단 가보긴 해야 됩니다. 네네.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네네.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굳이 이걸 외부의 판매 비중을 높이려는 전략보다는 HBM4와 D램으로 하면 1C에 타겟팅을 해서 올 연말께 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갭을 좀 상당히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선순환이 되면은 내년도 되면은 숨통이 터질 수 있겠죠. 네. 그 책에서는 이제 그 뒤쪽에 흥미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의 등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중국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했다.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도 약간 그렇다는 메모리 얘기는 많이 안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톤들이 나오는데 중국 업체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중국 시장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일단 저는 점점 이제 분리되는 추세잖아요. 예. 본의 아니게 미국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면 아마 미미할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어떻게 떠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 업체들보다는 로컬 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질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원가 경쟁이 일단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정부의 지원과 암암리에 정책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수요자들, B2B로 가는 수요자들에게는 네.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이제 국산을 써라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반강제적인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시장 내에서의 중국 기업들 점유율이 높아진 걸 막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소비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거죠. 그렇죠. 50%가 넘으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하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절반을 55에서 6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즘 조금 네. 낮아졌지만 55% 근처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중국의 폭스콘을 비롯한 수많은 그 제작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유하는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메모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모바일로 들어가는데 네.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결국 중국에 많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PC나 노트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조는 결국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HBM4가 있고 엔비디아 칩이 있지만 그거를 최종 고객 뭐 아마존한테 갈 때는 그 칩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서버 렉을 장착하는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에 또 대거 포진해 있다 보니까 네네. 결국에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죠. 다양한 제품에 끼어져 가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라는 게 고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점유율을 잃는다는 얘기는 결국 글로벌 점유율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네.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도 중국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 모든 완제품 공장들이 다 중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책 말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실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 소화해줄 반도체 하나도 없으니 그거 미국에서 만들어봐야 배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해요. 반도체를. 뜻밖에도. 그 수출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반도체라 하더라도 네. 결국엔 아시아 거는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일단은 제조 원가는 분명히 많이 비싸질 거예요. 네. 이게 뭐 글로벌리 나오는 팹 유지 비용으로 해도 28% 이상 비싸다가 나왔는데 네. 그거는 가동률과 일드가 한국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유지 비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생산을 했을 때 생산 코스트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진 않을 거거든요. 미국에서. 게다가 지금 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평균 임금이 68,000달러대인데 다른 나라 뭐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낮고 10분의 1 수준. 네, 10분의 1이고 뭐 베트남 더 낮고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국도 그거보다 좀 낮고 한 80%. 한국과 유럽이 비슷한데 한 70%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면 일단 마진율이 확 축소가 돼요. 네. 제조 원가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물류병이 또 발생해. 네. 아시아 지역으로 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보통 배로 안 하고 부피가 작으니까 비행기로 하니까 그렇죠. 항공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선박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 발생하고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관세도 발생할 수 있죠. 네네. 현재는 ITA 협정 때문에 반도체 관세가 없지만 중국에서 이제 트리거를 빵 당겨버리면 중국에서도 관세를 먹이기 시작해버리면 네. 그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취급에 관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먼저 시작을 하면 네. 없던 관세도 생기고. 근데 어차피 뭐 미국에서 만들어봐야 미국에서 아이폰 만드는 거 아니니까 소모해줄 수 있는 거는 써줄 수 있는 반도체는 별로 없는 거고 미국에서. 없죠. 네. 댐리스 위치니까 미국에서는. 네네. 결국에는 대만 아니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네. 일부 한국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베트남 말레이시아인데 어쨌든 미국이 아니라 훨씬 뭐 10,000km 이상을 더 이동을 해서 물류를 해야 된다는 거. 예. 거기 가야 고객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고객들은 다시 또 미국으로 보내더라도 이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네네. 우린 팔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미국의 투자와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비중이 커질수록 예. 그 보조금의 한계 실제로 제조 원가 비싸지는 것을 얼마만큼의 상쇄되는 포인트가 올 거냐. 네. 제가 볼 때 한 미국에서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7년이면 다 없어지고 그다음 미국에서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3년 반이면 보조금 받은 거와 제조 원가 올라가는 게 상쇄돼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제조 원가가 비싸진 만큼만 남는 거죠. 보조금은 다 이미 상쇄돼 버렸고. 네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과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 하는 것과 마진율이 엄청 차이 나니까 다운턴이 돼버리면 무조건 적자예요. 네. 이게 업턴에서도 흑자가 날까 말까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제조 원가라면. 네.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근도 주고 했지만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타 방송에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다. 반도체 공장의 수명은 30년이다. 네네.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네네. 심지어는 지금 뭐 반도체에도 관세를 먹이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백악관 주변에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래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관세로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부가세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근데 부가세 10%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 관세를 먹일 수 있고 최대 2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관세가 없는 건 50%, 60%까지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원가에서 뭐 우리나라보다 순수 인건 미만도 43%가 비싼데 그냥 관세 물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싸요. 네. 관세가 없지 않고 관세가 있다고 해도 네네. 관세가 한 50%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사실은 관세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것도 사실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제 표로 정리했잖아요. 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 네. 미국에도 일부는 짓지만 상당 부분 다 아시아에 짓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합병시켰던 공장도 대부분 아시아권. 다 아시아고. 거죠. 일본의 생산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보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네네. 최근에도 일본에 또 새로운 공장 짓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2024년조차도 마이크론이 새롭게 중국에 또 패키지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아무리 뭐 당근을 주고 채찍을 해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계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냥 아시아에다 짓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있는 건데 네. 굳이 아시아 국가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옆에 원래 고객이 있는데 네. 미국에다 짓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네. 그럼 한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뭐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공장보다는 오히려 뭐 그 D램조차도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는 미국에 보내는 게 그런 정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설계 강국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쪽에 유능한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들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설계 자회사 같은 것들 미국에 설치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들이 한국에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돈을 많이 줘도 안 오는 이유가 네네. 그럼 미국에서 근무해라고 하면은 삼성 정도면 적당한 페이만 보장된다면 매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사실은 설계 쪽에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설계와 마케팅 조직들은 미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공장을 짓는 거는 우리가 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리트가 별로 안 보이니까 네.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이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나마 있던 메리트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이런 면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대조적인 그 스탠스잖아요. 지금 미국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보조금 계획도 훨씬 많은데 네. 하이닉스는 그냥 패키지, 최첨단 패키지만 하겠다고 10분의 1 정도 수준의 투자와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책에서 개수했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논리대로 한다면 하이닉스의 선택이 좀 더 지혜롭다고 보이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책에서 이제 여러 번 우리의 그 반도체의 패권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구분을 해드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너무 나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너무 크다. 그 누적해서는 분명히 성장하는 건 맞는데 좋을 때 뭐 40 몇 프로 올라가고 나쁠 때는 거의 한 40%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으니 좀 다른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통은 이제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은 메모리, 비메모리라는 구분이 아니고 7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반도체 통계를 주로 내는 국제기관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메모리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메모리도 물론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반도체인데 굳이 기능상에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약간 두뇌 역할인 거잖아요. 전체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명령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좁게 해석을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밖에 없어요. 인텔의 CPU 같은 거. 심지어 GPU도 CPU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뇌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누가 혹자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PU가 두뇌고, 그러니까 사령관이고, GPU는 계산기다. 그래서 CPU 하나가 한 1000개, 10,000개의 GPU라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계산기를 CPU로 쓰기엔 너무 낭비다. 그래서 싸고 효율적인 GPU를 쓰는 것 뿐이다. 현재 AI가. 근데 앞으로 AI 수준이 높아지면 그 계산기만으로 될 거냐. 그때는 과학자 1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뉴로몰픽도 얘기는 하는 거고 CPU가 더 비중이 커지는 AI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보면 GPU까지도 우리는 보통은 뭐 로직 기능, 로직 IC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로직 IC까지도 일종에는 이제 두뇌 기능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상을 하시니까 로직 IC까지 포함해봤자 그 2개 정도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아날로그는 우리가 자연적인 신호, 열이라든가 소리라든지 영상, 빛 같은 것들을 이걸 컴퓨터에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변화시켜주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 그러니까 변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니까 두뇌가 절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광학, 이거 정말 빛에 대한 거, 이미징을 만드는 것들, 이것도 두뇌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센싱,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들, 이것도 두뇌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반도체라는 건데 이거는 뭐 가전제품 같은 데는 아주 단순한 구조일 때 독자적으로 간단한 연산조차 할 수 있는 컨트롤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뭐 두뇌까지는 아니고 정말 단순한 개별 반도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메모리라는 반도체를 얘기하려면 메모리를 제외하는 거를 비메모리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6개나 되는 중에 뭘 말하는 건지 비메모리를 강화해라. 뭘 강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책에도 말했지만 이거 똑같아요. 자동차 어느 날 CEO가 우리 여지까지는 승용차에 우리의 모든 주력을 했으니 이제 상용차 시장에 집중을 하자.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가 했으니까 이제 비메모리 하자. 자, 그럼 마케팅 조직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사인데 상용차.
택시를 말하는 건가? 네. 버스를 말하는 건가? 그렇죠. 트럭을 말하는 건가? 예. 공유 수단을 말하는 건가? 네, 네. 그걸 알아야 마케팅 누가 경쟁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 조직 네. 연구를 해야 돼 이제. 트럭을 개발해야 되는 건가? 버스를 개발해야 되는 건가? 오토바이 개발해야 되는 건가? 드론인가?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를 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네.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우리의 메모리 특성, 잘하는 특성을 살려서 메모가 아닌 쪽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연구를 해서 네. 전문가들이 뭔가 제안해 주려면 그게 바로 로직 디바이스다,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네, 네, 네. 뭐 그게 바로 아날로그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구체적인 전략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럼 현재 아날로그 시장은 누가 집권을 하고 있는가? 걔네들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 네. 거기에 따라서 뭘 갖춰야 되는가?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액션이 갈 수 있는데 비메모리를 잘해라, 비메모리를 강화해라라고 하면 그 다음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성장성이 그나마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제일 좋지도 않아요. 로직 IC가 요즘은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GPU 성장도 최근 짧게 보면 오히려 메모리보다 더 성장성이 좋기도 해서 네. 규모가 크냐? 규모도 로직 IC가 더 커요. 네. 그 다음에 빠르게 성장으로 보면 최근에는 센서나 옵토 쪽이 훨씬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우리가 잘하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를 100% 하는 거는 위험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적정한 7개의 반도체 중에서 비중을 어떻게 하면 성장성도 잡고 그다음 변동성을 작게 축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던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최소한 로직이 30% 이상은 돼야 됐다. 메모리는 40% 밑으로 낮춰라. 뭐 네. 그다음에 뭐 아날로그는 뭐 10% 정도 가져가라. 이 얘기가 있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 네. 굉장히 좋은 사이클 모양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각 네. 기업마다 또 사정이 있는 거니까 본인들의 강점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광학 센서 CMOS라고 표현되는 걸 소니 다음으로 맞습니다. 잘하고 세계 있으니까. 2위고 시장률은 예. 2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소니 시장을 막 뺏어오는 개념.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랑 좀 다른 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메모리와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해왔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AP는 지금 자사 엑시노트가 사실은 네. 직접 설계하고 또한 제작을 했던 그렇죠, 그렇죠. AP니까 모바일에서 이제 CPU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거든요. 네네. 그것도 있고 로직 IC 쪽에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광학 쪽에서도 지금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에서 쓰는 DDI라고 하는 거 네, 네. 드라이빙을 해주는 IC가 네네. 드라이빙 IC도 있고 이런 것들 경험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물론 시장 비중을 크진 않지만 그렇죠. 경험이 있고 현재 그것을 해본 엔지니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짤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전에는 로직 파트가 있었는데 네, 다 팔아먹었죠. LG가 갖고 있고 네. 현대전자도 있었는데 네. 합병하면서 지금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분사해서 매각한 상태여서 네. 자회사로 다시 파운드를 뒤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그 레거시 공정을 이용하는 제품들이어서 네, 네, 네. 지금 그러면서 정말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메모리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험치도 지금 없고 예, 예. 설계 경험이나 뭐 공정 경험을 했던 분들을 다 지금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작은 회사라도 빨리 뭔가 파트너십을 얻고 나서 조금씩 실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대규모 투자를 바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처음에서의 전략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져야겠다는 건 뭐 10년 후를 짜더라도 네. 그거를 첫 스텝은 경험이 있고 그 자산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네. 다 매각해버리는 하이닉스는 좀 출발선이 다를 수가 있어서 네. 구체적인 전략은 전술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함몰 비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이거 어떡하지? 중국 칩 받아가지고 뭐 3나노 공정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2030년 1등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너무 크게 꾸는 바람에 잘했으면 뭐 더없이 좋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좀 꼬인 거예요. 스텝이 완벽하게. 그럼 여기서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파운드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감합니다 지금. 지금 매몰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될지는 뭐 제3자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좀 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예. 사실 내부의 소수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쓰기로는 퍼스트 네. 옵션은 네. 포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그냥 들어간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라도 살리자라는 거. 그게 사실 남는 걸 수도 있다. 왜냐면 장비 같은 건 어떻게든지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TSMC 잘 꼬셔도 너네 한국에 공장 지을래? 우리가 싼 값에 넘겨줄래? 팹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연의 경쟁의 핵심인 D램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올해 설비 투자 우선순위도 지금 파운더리는 확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몰 비용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투자 중단해버리고 네. 일단 아예 털어버리는 게 저는 네. 베스트 초이스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투자 비용이 너무 크고 여러 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기 어렵다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그냥 작년 재작년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M&A 얘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글로벌 파운더리였었거든요. 네. UMC는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TSMC 또 바로 지쳐있고 뭐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차라리 미국 기업인 글로벌 파운더리를 인수하고 거기서 독과점 이슈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글로벌 파운더리가 사실 인텔만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미국 상장을 유지를 하면서 네. 사실은 저와 비슷한 거죠. 브로드컴이 사실 싱가포르 기업인데 그렇죠. 미국 기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보시면 나스닥 투자하시면 알 거예요. 네. 브로드컴의 코드명 네네. 아바고. 야바고죠. 네, 그 싱가포르의 본사 아바고인데 네. 아바고가 주인이에요. 근데 브로드컴 미국에서 상장하고 그 이름과 본사를 뉴욕에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하고의 합병 혈압 심사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싱가포르 기업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 인수할 때 비슷하게 네. 우리는 여전히 미국 기업을 유지해라는 스탠스로 모양적으로 하면서 네. 하면은 굉장히 미국의 반감도 줄일 수 있고 투자도 많이 하겠다. 네. 지금 왜냐하면은 글로벌 파운드의 공장이 다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백악관에서 받아낼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 기업들의 네. 고객들을.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맨 땅에 헤딩하는 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UMC 글로벌 파운드들이 다음은 이제 SMIC예요. 중국 네. 기업 네. 건너뛰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다 확 작아져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작은 애 중에 두 개는 또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인수할 만한 대상으로 사실은 후보자로 들어가기에는 마땅치가 않아서 예.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인데 그래도 미국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가 낫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를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는 찍고 네. 있었던 거였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인텔의 차기 CEO로 지금 현 글로벌 파운더의 회장이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합병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 근데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찍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파운더를. 네. 인텔 TSMC와 어떻게 엮어가지고 미국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네.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하겠다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타임이 늦어지면서 초이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굉장히 업력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고객풀이 확고한 기업을 인수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네. 네. 거기는 지금 사실은 공정이 다 훨씬 레거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의 3나노하고는 지금 매칭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서비스인 파운더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네.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거를 독학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오랜 업력하고 탄탄하게 가지고 현재 기술력이 내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를 인수를 해서 네. 거기에 오히려 나의 리소스를 붙이면서 커가는 전략이 지금이라도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독자적으로 해볼래라고 하면은 네. 지금의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극복돼도 이게 사실 언젠가 또 다시 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들어간 비용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고 네네. 차라리 그 역량으로 차세대를 준비해라. 메모리와 프로세스의 기능을 함께하는 멀티칩을 지금 차라리 그쪽에 힘을 실어라는 거고 근데 너무 메모리 비용이 커서 그건 조금 어렵다면은 지금이라도 독자 생존보다는 빨리 네. 누가 됐든 빨리 M&A를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저의 이제 뭐 조언이자 의견이었습니다.